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각색하여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30년 넘게 국제정치 경제를 연구해온 하버드 교수로서 저는 세계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의 경제 구조를 분석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라는 늘 명확한 카테고리에 속해 있었죠. 성공적인 제조국, 빠른 추격자, 서구 기술에 숙련된 모방자. 그게 제가 수십 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내용이었습니다. 학회에서도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에서도 이 나라에 대한 평가는 늘 비슷했습니다.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창의성은 부족하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원천 기술은 결국 외부에서 온 거야. 일본 기술을 배우고 미국 자본을 받고 중국 시장에 의존한 성장 모델이지 뭐.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제가 평생 구축해온 지적체계 안에서 가장 편안한 설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가을, 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통의 이메일로부터 교수님,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 세미나에서 10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발신자는 제 박사과정 조교인 루카스였습니다. 독일 출신의 성실한 청년이었죠. 평소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시한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연구실 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간을 요청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는 표현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학자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건 도전장과 같은 말이니까요. 좋아, 허락하지. 하지만 10분 이상은 안 돼. 다음 주 세미나 일정이 빡빡하거든. 그렇게 답장을 보낸 저는 별 기대 없이 다음 주를 기다렸습니다. 세미나 당일, 연구실에는 늘 함께하는 6명의 박사과정 학생들과 2명의 방문 교수가 자리했습니다. 중국 칭화대에서 온 천 박사와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마리 교수였죠. 루카스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순한 그래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OECD가 공식 인정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래프는 1960년부터 2020년까지 60년간의 경제 성장 곡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작점은 GDP 1인당 $60대, 끝점은 35,000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완전히 전환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 성장은 빨랐지. 하지만 그건 특수한 역사적 상황 덕분이야. 냉전 구도, 미국의 지원, 일본의 기술 이전, 외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지. 하지만 루카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개의 통계 자료가 동시에 펼쳐졌죠. 2023년 현재 이 나라는 세계 조선 수주량의 53%를 차지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62%,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은 전 세계의 34%입니다. 천 박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조립과 생산이잖아요.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중국에서 나오는 거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산량과 기술력은 다른 문제지. 양적 성장이 질적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아. 루카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특허청의 로고가 보였습니다. 2022년 미국 특허 등록 건수, 국가별 순위입니다.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1위 미국, 2위 일본, 그리고 3위에 그 나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중국보다 앞서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루카스가 다른 차트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기술 분야만 따로 분석한 특허 인용 지수입니다. 다른 특허에서 얼마나 자주 인용되는지, 즉 얼마나 핵심적인 기술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나라의 특허들은 단순히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인용 빈도가 높았어요. 다시 말해, 다른 나라들이 기술 개발을 할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조립국의 특허 패턴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마리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반도체나 배터리는 결국 과거 산업의 연장선 아닌가요? 루카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입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글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AI 혁명의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습니다. 챗GPT든 구글 바드든 모든 대규모 AI 모델이 엔비디아 칩으로 훈련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H100과 차세대 B100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화면에 HBM이라는 약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고대 역폭 메모리. AI 칩이 빠르게 계산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주고받아야 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불가능해요. HBM은 초당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천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도 미국이 설계한 기술 아닙니까? 루카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계는 맞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단 한 나라만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HBM을 양산할 수 있는 나라는 딱 한 곳입니다. 엔비디아가 공식 인증한 HBM 공급사도 단 한 곳뿐이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 둘 다 같은 나라 기업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AI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을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루카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천 박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도 투자를 늘리고 있고 미국도 자국 생산을 추진하고 있어요. 결국 따라잡히겠죠. 루카스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HBM 생산에는 30년 이상 축적된 미세공정 기술과 수율 관리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불량률을 5% 이하로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하는 건 단순히 돈과 시설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YMTC가 HBM 개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수율이 30%를 넘지 못했거든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아직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30년간 제가 가르쳐온 내용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확산된다. 선진국의 우위는 일시적이다. 추격은 시간 문제다. 이런 명제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AI 산업 전체가 사실상 네, 그 나라 없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리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네요. 전략적 필수 불가결성이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쉬지 않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 5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특별한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삽을 들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5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미국 역사상 외국 기업의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였죠. 천 박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조립공장 아닙니까?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일 뿐이죠. 루카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설계 도면을 분석해보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니라 배터리 셀 생산부터 모듈 조립, 품질 검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완전한 생산 시설입니다.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될 배터리의 기술 사양은 현재 테슬라가 사용하는 것보다 에너지 밀도가 20% 높습니다. 미국 GM이 자체 개발 중인 배터리보다도 앞서 있고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교수님. 그때 천 박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거친 어조였습니다. 좋아요. 경제와 기술은 인정합시다. 하지만 진짜 국제 질서는 군사력으로 결정됩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미국의 군사력, 중국의 인민해방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루카스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로고가 보였습니다. 2022년 7월 폴란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 천 박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무기 수출?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하는 일이잖아요. 계약 금액이 140억 달러입니다. 폴란드 국방 예산의 3년치가 넘는 규모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루카스가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왜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나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 대신 K2를 선택했을까요? 마리 교수가 답했습니다. 가격? 가격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납기입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2년 뒤에나 인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군대 우선 공급 때문에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6개월 내 첫 인도를 약속했고 실제로 지켰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6개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미 검증된 양산 체계와 공급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무기들이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배치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천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루카스는 분위기를 바꾸듯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한 구조대원이 어린아이를 안고 나오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헬멧에는 KUREA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2023년 9월 모로코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3,000명이 넘는 대참사였죠. 마리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 소식 들었어요. 끔찍한 일이었죠. 한국 구조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진 발생 24시간 만이었죠. 프랑스, 스페인보다 빨랐고 심지어 인접국인 알제리보다도 빨랐습니다. 루카스가 다른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입니다. 폐허가 된 서울거리에서 UN 구호품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구호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가장 먼저 달려가 구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면서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이었죠. 천 박사가 불편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의 우산 아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독립적 강대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하지만 루카스는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다릅니다. 그는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한국의 국방비는 570억 달러로 GDP 대비 2.8%입니다. 이는 NATO 기준인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고 독일,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기 수출 순위에서 세계 9위로 올라섰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0위권 밖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의자에 더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독자적 방산 기술을 확보하고 그걸 수출까지 한다는 건 단순한 의존국의 모습이 아니네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파트너십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방적 보호 마이너스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동맹 관계로 진화하고 있어요.
세미나는 예정된 10분을 훨씬 넘겨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루카스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30년 학문 인생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국제 질서는 중심과 주변으로 구성된다. 중심은 기술과 자본을 가진 서구이고 나머지는 주변이다. 주변국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결코 중심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그 명제에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천 박사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질서를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프레임 안에 억지로 끼워 넣었던 건 아닐까? 학자로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기도 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겠다고. 3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놀라웠습니다. 효율성과 편의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공간이었죠. 입국 절차는 15분도 걸리지 않았고 지하철역까지의 동선은 직관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보였고 강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70년 전 폐허였던 도시라고?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곧바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일주일간 빡빡한 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어진 설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표준을 제안하는 사람들이었죠. SK하이닉스의 한수석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BM 4세대를 개발할 때 엔비디아에서 이런 사양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했죠. 그리고 지금 그게 업계 표준이 됐습니다. 그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한 자부심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이었죠. 강연장에는 500명이 넘는 청중이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 관료, 기업 CEO,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30년간 서구 중심주의를 옹호해온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을 하러 왔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국제 정치 경제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는 중심과 주변으로 나뉘며 그 경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더 큰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주변이라고 분류했던 한 나라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의한 모든 지표에서 말이죠. 저는 루카스가 준비한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AI 칩의 핵심 부품,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 수출, 특허 인용 지수. 이 나라는 더 이상 서구 기술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50년 폐허의 서울과 2024년 첨단 도시 서울의 모습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70년 만에 이룬 이 변화를 단순히 압축 성장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건 성장이 아닙니다. 변신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학자의 지적 여정입니다. 확신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프레임이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진짜 지혜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우리를 더 나은 이해로 이끕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면 됩니다. 묻지 말고 보면서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